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홍상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컨텐츠를 보면 반도체 정의, 반도체 역사, 그리고 반도체 산업, 미래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먼저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반도체다라고 하면 반도체 하나만을 가지고 반도체 기술 분야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기술 분야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반도체 뒤에다가 다른 단어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설계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이 소자 설계는 무엇을 하는 분야냐, 바로 새로운 저전력 미세화 소자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 설계가 된 다음에 이 설계된 소자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서 설계된 소자를 배치하고 연결해서 일정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회로 설계다. 반도체 회로 설계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된 회로는 바로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칩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새롭게 설계된 소자 회로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바로 신공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집적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공정개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바로 이 공정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공정기술이다, 또는 양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공정기술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단위 공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이 바로 제조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제조기술을 바로 설계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바로 장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공정 개발에 필요한 그 장비나 단위 공정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장비 개발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렇게 장비가 개발됐다면 이 장비 안에는 다양한 반도체 장비 부품으로 장비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 장비에 대한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을 바로 반도체 장비 부품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공정 기술이 좋다고 해도 장비가 없으면 그 공정 기술 또는 공정을 개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아무리 장비가 좋은 장비가 설계됐다 하더라도 이 부품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 부품이 없다면 장비가 쉽게 고장 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장비 부품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재료가 필요하죠. 실리콘 웨이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고분자 소재도 있고 가스 소재도 있고 다양한 금속 소재나 절연 소재나 여러 가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우리가 공정 소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 공정 소재가 신공정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신공정에 필요한 공정 소재를 개발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바로 공정 소재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반도체 테스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품질 관리, 얼마만큼 제품을 잘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품질 관리도 중요한 기술 영역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은 몰딩, 그다음에 재배선이라고 하는 RDL, 범핑 등을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패키징된 상태나 또는 웨이퍼 상태에서 회로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반도체 테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오른쪽을 보시면 반도체 산업의 분산된 가치 사슬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나라가 또는 어떤 회사가 절대적인 이 강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부 공정이나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아주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있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장비 기술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그다음에 한국을 포함한 이런 일본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장비를 공급하고 그 공급된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패키징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반도체는 종합 예술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례로 시스템 반도체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팹리스 회사가 있습니다. 팹리스 기업은 설계 전문 기사고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 회로 설계만 합니다. 주어진 소자 기술을 가지고 회로를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통신칩을 설계하는 퀄컴, 그리고 AMD, 엔비디아 같은 그런 회사들이 바로 팹리스 회사입니다. 팹리스 회사에서는 IP를 개발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IP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계 툴, EDA라고 하는 설계 툴을 가지고 IP를 조합하는 기술, 그리고 FPGA를 가지고 이 하드웨어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종합반도체 회사라는 그 회사도 있어요. 종합반도체는 즉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 다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즉 인텔과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바로 종합반도체 회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설계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전문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회사가 TSMC, U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나 생산 전문 회사에서는 공정 기술을 다루고 있고요. 웨이퍼부터 시작을 해서 노광, 식각, 증착, 그다음에 패키징 테스트까지 수행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일부의 패키징과 테스트는 아웃소싱을 해서 OSAT이라고 하는 형태로 OSA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엠코나 ASE나 네페스나 JCET 같은 그런 회사에 패키징을 의뢰해서 칩 패키징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구조 안에 들어있는 기술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막연한 말인지 아마 이제 좀 구분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나는 반도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장비 부품에 관심이 있어요, 장비 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공정기술, 공정개발 이런 형태로 패키징, 테스팅 좋습니다, 품질 관리 아주 좋아요, 반도체 공정 소재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공정 장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을 좀 생각해 볼게요.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은 설계, 생산, 패키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매니팩처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된 목적은 설계도 아니고 패키징도 아니고 바로 생산과 관련돼 있는 제조 기술, 그리고 제조 기술과 관련돼 있는 장비 기술에 중점적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다. 반도체 밸류 체인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디자인이 있고 매니팩처링이 있고 그다음에 패키징 앤 테스팅이라는 이 조립 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키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보면 포장이다, 봉지 기술이다, 또는 어셈블리 테스팅이다 그래서 조립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하찮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조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 단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매니팩처링 기술이라는 것도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산 기술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업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같은 회사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서 IP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설계도 본인들이 하고 디자인하우스에서 마스크도 본인들이 만들고 칩 제조도 본인들이 하고 조립 패키징 검사까지도 이 자사에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기업 유형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 IP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에서 그런 IP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팹리스 기업들이 100여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된 그 회로들을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포토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운드리를 즉 칩 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서 칩을 생산하고 패키징하고 테스팅하는 그런 별도의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업들을 보면 웨이퍼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웨이퍼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싱글 크리스탈린 실리콘이냐 또는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이냐에 따라서 웨이퍼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다른데 보통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 실리콘 제조 장비 기업들이 이렇게 있고요. 웨이퍼를 만들어내는 장비를 만들어내사, 그 다음에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런 기업, 즉 웨이퍼 제조 기업이죠. 물론 여기에 SK 실트론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퍼 인곳이 만들어지면 웨이퍼를 절단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표면을 연마하는 기업,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들이 웨이퍼를 공급을 하지만 그 웨이퍼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웨이퍼 가공 기업들, 그리고 그 가공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부 다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데포지션을 보면 산화나 증착 공정에서 LPCVD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PCVD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LCVD라고 해서 어토믹 레이어 CVD라고 하는 요즘은 흔히 디퓨전 공정에서 디퓨전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퓨전 챕터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기업들이 서멀 ALD나 플라즈마 ALD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우리 포토 공정을 봤을 때 포토 공정은 ASML이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토 리소그래피라는 공정은 또 여러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코팅하는 그 스텝이 있고, 즉 트랙 시스템에서 포토 리지스트를 코팅하고 베이킹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빛을 노출시키는, 즉 빛을 쪼여주는 그런 장비가 노광인데, 그 ASML이라고 하는 기업이 노광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광 장비를 ASML만 공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콘, 일본의 니콘이나 캐논이라는 기업, 그리고 미국의 울트라텍이라는 기업도 리소그래피의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스크 검사 장비도 필요해요. 얼마만큼 포토 마스크가 잘 만들어졌고 지금 오염물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도 다양합니다. 식각 장비를 볼게요. 식각 장비 우리가 에처라고 하는데 텔, 램, AMAT, 울박, 히다치, 세메스, 테스, 그다음에 APTC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에치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애셔라고 해서 포토리지스트를 스트립하거나 또는 다른 세크리피셜 레이어를 스트립하는 그런 그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PSK도 있고, DMS, 램리서치, 메슨, 노벨러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노벨러스가 램리서치로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식각을 한 다음에 클리닝이 필요해서 세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온 주입하는 그 장비입니다. 아이온 임플란터를 공급하는 기업이 베리안, 지금은 AMAT로 합병이 됐고요. 미국 회사인 엑셀리시스가 있고, 알박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도 있습니다. 이온을 주입하고 나면 어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하는 열처리 공급 장치도 필요해요. 그래서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지면상 또 이 회사의 규모상 이런 기업만 소개해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MP 공정이 있어요. 케미컬 미케니컬 펄리싱 공정인데요. 주로 뭐 평탄화, 플래너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대부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본의 에바라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한국의 K시텍이라는 장비 기업도 이 CMP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케미컬 미케니컬 펄리싱 CMP를 한 다음에 세정이 필요해서 그때 필요한 세정 장비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K시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정 장비를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일부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금속 배선의 층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금속 배선을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구리를 이 etch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케미컬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ECD, 즉 전해 도금 또는 뭐 무전해 도금도 있지만 전해 도금을 사용해서 일렉트로케미컬 데포지션이라는 공정을 사용합니다. AMAT나 노벨러스, 텔, 그다음에 램 이런 기업들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장비를 운용하고 나서 케미칼들을 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정 장비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패키징의 테스트를 보면 웨이퍼 테스트를 할 때 일본의 어드벤테스트라는 기업과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한국의 YIKC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패키지 테스트에 엑시콘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프루브 테스트를 할 때는 웨이퍼 위에다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그런 프루브 테스트 장비가 뭐 일본에도 있고 뭐 세메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장비를 공급해서 반도체 공정, 제조 기술을 이루어 간다. 기타 장비라고 해서 메인 장비는 아니지만 이 장비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칠러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장비가 있는데 FST, 유니셈, GST라고 하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니셈, GST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바로 펌프라는 진공 펌프가 사용되는데요. 영국 계열인 회사가 있고요. 에바라라고 하는 일본 계열, 그 다음에 이 에로티 베큐um, 한국에 있는 에로티 베큐um이라는 회사도 이런 드라이 펌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CCSS라고 해서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이 장비로 화학약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들이고요. 이런 화학약품 공급하는 장치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KC, 원익홀딩스, 한양 ENG, STI 뭐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런 반도체 장비의 부대 설비들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부대 설비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부대 설비가 없으면 반도체 장비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들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이 소재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공정 소재, 글로벌 밸류 체인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반도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공정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공정 장비로부터 공정 소재를 처리해서 공정 기술을 구현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공정 장비로 공정 소재를 처리해서, 즉 공정 장비가 이 공정 소재를 처리해서 가공해서 공정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우리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이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식각가스, 증착가스, 그 다음에 유기물, 무기물 증착 소재들이 있고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카본을 가지고 있는 기술, 재료고, 무기물들은 카본이 없는 그런 재료들이죠. PR 소재는 주로 고분자의 어떤 성분이, 폴리머 성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탄소 계열 소재가 있고, 금속 배선 소재, 즉 금속 배선은 저항이 낮은 금속 물질이겠죠. 이원 금속 소재, 즉 하나의 단원자 금속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연을 하기 위한 옥사이드 소재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절연 소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패키지 소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자, 웨이퍼, 데포지션, 포토, 그다음에 etch, 아이온 임플란트, CMP, 그다음 메탈라이제이션, 패키징 테스트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금속 그 다양한 재료들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포지션 가스 중에 에어 프로덕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물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에어 프로덕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SK 머티리얼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워닝 머티리얼, 후성, 이런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재 전공한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이고, 물론 이런 기업에서도 이 좋은 공정에 적합한 소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정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정 엔지니어라고 해서 소자 업체만 공정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비 업체에만 그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소재 기업들에도 이 소재를 잘 알면서 공정에 적합한 소재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엔지니어도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소재 기업들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프론엔드에 사용되는 공정 소재, 백엔드에 사용되는 공정 소재, 패키징에 사용되는 공정 소재들이 다양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공정 기술도 잠깐 설명드렸고, 소재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 밸류 체인도 좀 설명드렸으면, 공정 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 공정 플로우는 제조 공정은 단위 공정의 조합으로 수백 번 이상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반도체 공정 흐름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웨이퍼가 거의 팹으로 투입이 돼서 이 공정 순서는 어떤 소자를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림상으로는 먼저 여기 포토 리토그래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장비에서 공정을 끝낸 다음에 인스펙션을 해서 잘 됐다, 공정이 다 잘 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좋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는 잘못됐다, 리웍이 필요하다,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리웍 스테이션으로 보내서 다시 리웍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자, 잘 됐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와서 또 다른 그 장비 그 공정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온 임플란트 베이로 들어가서 임플란트 장비에서 아이온 임플란터에서 임플란트를 합니다. 자, 공정이 끝나고 나서 인스펙션을 했더니 못 쓰겠어요. 그러면 임플란트에서 잘못 주입을 했기 때문에 버리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하고요. 잘 됐다, 그러면 또 다른 공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 공정들이 수백 번 반복돼서 이루어졌을 때 한 2개월, 3개월 또는 4개월 가량 쉬지 않고 공정이 진행되면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공정 불량으로 인한 웨이퍼는 리웍이나 스크랩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 리웍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스크랩이라고 하는 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불량이 일어나면 생산성과 공정 수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로우를 조금 더 자세한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PI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은 즉 직접 공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업체에서, 즉 소자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소자 기업들이 이런 직접 공정이죠. 직접 공정 인테그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직접 공정에서는 베어 웨이퍼에 공정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디퓨전 공정을 사용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그로스를 하게 됩니다. 이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필드 옥사이드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포토 리토그래피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토레지스트를 스핀 코링하고 포토 마스크를 가지고 UV 익스포저를 통해서 익스포즈 된 영역들만 없어지게 만들고요. 이 없어진 영역을 디벨로핑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토 레지스트로 패턴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죠. 이 패턴을 정의한 이후에 바로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etch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파란색 부분만 없어지게 되죠. 선택적으로 없어지게 된 과정을 etch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포토 레지스트는 불필요한, 그 공정상에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없앤다라는 개념으로 스트립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리지스트를 스트립하면 필드 옥사이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게일 옥사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폴리실리콘을 데포지션을 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을 데포지션한 이유는 바로 게이트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이 게이트 구조를 바로
게일옥사이드를 만들고 패터닝을 하고 폴리실리콘을 얹고 패터닝을 하고 하는 공정으로 할 수도 있고, 게일옥사이드를 얹고 폴리실리콘을 얹고 그 다음에 게일옥사이드 한 번에 etch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정도 있습니다. 그건 공정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리소그래피, 즉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모든 공정들이 여기 한 번 더 삽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게이트 패턴을 만들었으면 우리 소스하고 드레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소스하고 드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소스하고 드레인만 오픈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리지스트 패턴을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아이온들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면 이 아이온들이 포토 리지스트에도 올라가고 이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도 올라가지만 이 리지스트를 또 다시 스트립하게 되면 바로 소스하고 드레인 영역에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와 소스하고 드레인을 만들었다면 이제 컨택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연을 먼저 해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패시베이션을 하는 그런 공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패시베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요 해당하는 원하는 부분 오프닝을 만들기 위한 비아 오프닝을 만들기 위한 etch를 하게 되고, 이 etch를 한 이후에 다시 메탈을 필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탈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탈을 전부 다 데포지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불필요한 이 메탈들을 없애는 과정이 바로 메탈 etch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은 옛날에 적용됐던 그런 공정 기술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적용될 공정 기술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하고 이 정밀한 그런 공정들이 수행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인테그레이션이다 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소자업체에 가서 일을 하신다고 해도 이 인테그레이션을 직접 다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일을 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공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에 대한 특성과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디바이스, 소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공정 설계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도체 소자, 즉 MOSFET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공정을 통해서 한 장의 웨이퍼에 1000개 이상의 다이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의 다이에는 수백만 개의 소자가 만들어지고, 이 소자들이 원하는 기능과 목적을 갖기 위해서 연결된 회로를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다, IC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러프하게 인트로덕션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어렵고 빠르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물질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반도체란 또는 반도체 물질이란 어느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특정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바로 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반도체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이 고체 물질의 정기적인 특성 중에 전기 전도성, electrical conductivity에 따라서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로 구분을 하는데, 도체는 아주 저항이 낮은 그런 것들이고요. 즉 컨덕티비티가 높은 것이고, 부도체는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반도체는 어떨까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라기보다는 이런 특정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다라고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란 어느 특정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도체의 성질을 나타내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부도체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중간 성격이 아니라 반도체는 도체가 되기도 하고 부도체가 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반도체가 아니다. 그건 저항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율이 현저하게 변화를 합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가 많이 생겨서 전기 전도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빛을 비추면 전기 전도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뭐 자유전자가 더 많이 생겨서 바로 전도성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온도나 빛을 가지고 만든 것을 생성된 자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 만큼 충분히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또는 이온 주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도핑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첨가제를 첨가를 합니다. 즉 책에는 불순물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영어로도 impurity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impurity냐면 순수한 실리콘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었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impurity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불순물이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그런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순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꼭 번역을 해야 된다면 첨가제라고 표현을 하죠. 즉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추가해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첨가제, 도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컨덕터는 우리가 도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중첩되거나 매우 가까이 있어서 아주 작은 에너지만 가지고도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그런 그 일렉트론들을 프리 일렉트론으로 컨덕션 밴드로 만들어서 프리 일렉트론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레이터는 바로 그 밸런스 밴드의 일렉트론들을 컨덕션 밴드의 자유전자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많은 정말 큰 전기를 가해야지만, 그 에너지를 가해야지만 생기기 때문에 바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밴갭이 굉장히 넓은 그런 재료다. 그러나 세미컨덕터는 어떨까요? 이 밴갭이라고 하는 것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의 그 갭의 사이입니다. 그 밴갭의 사이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아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충분히 가하면, 이 컨덕션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하면 바로 뭐가 된다? 무슨 체? 도체. 만약에 컨덕션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하지 못하면 무슨 체가 된다? 부도체가 된다 라고 해서 반도체다라는 그런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학이나 또는 반도체 소자공학 시간에 충분히 배웠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세미컨덕터 Physics and Device라는 책에서 챕터 3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잠깐 갔다 오시면, 잠깐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세미컨덕터 뭐라고요? 반도체의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이 아니라 도체와 부도체가 가지고 있는 밴갭 에너지의 중간 정도를 가지고 있다. 밴갭 에너지가 중간 정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가하면 부도체가 되고요. 부도체로 남아있고 에너지를 많이 가하면 바로 도체로 변하는 그런 물질이 반도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resistivity 차원으로 볼게요. 저항성이에요. resistivity가 굉장히 작으면 저항이 작으니까 도체고요. resisitivity가 크면 저항이 크니까 절연체, 즉 부도체예요. 그럼 반도체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간 정도의 resisitiv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체는 실버, 카퍼, 알루미늄, 플래티늄 또는 비스무스 같은 이런 금속 계열의 그 물질들이 도체라고 하고요. 부도체는 유리, 설퍼, 그 다음에 fused glass가 유리죠. 그 다음에 fused quartz가 글래스고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부도체입니다. 니켈 옥사이드, 글래스 이런 것들이 부도체인데, 도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반도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리콘이 있고요. 저메니움이 있고,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있고, 갈륨 파스포러스나 그 다음에 카드뮴 설파이드 같은 그런 물질들도 반도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질들 빼고, 그다음에 빛이 나는 그런 물질들 빼고, 온도가 낮아야지, 온도가 상온이었을 때도 액체로 존재하는 그런 금속 빼고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실리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함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크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재료의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계측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까? 우리가 사용했던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을까?
또 두께가 얇은 물질은 뭐 방막이라고 하는 핀필름은 부피가 워낙 작아서 면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인가? 그럼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해야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물론 다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반도체 물질. 자, 저장과 연산을 위한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다. 이렇게 제가 그냥 그렇게 써놨습니다. 실리콘 반도체는 워낙 실리콘 자체의 재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래에서 만들어서 모래를 정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반도체들은 실리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반도체를 실리콘 반도체로 많이 만들었는데 실리콘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실리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리콘 세미컨덕터라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세미컨덕터다 그러면 다 실리콘 반도체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고 주기율표의 4족 원소에 해당하고 모래에서 원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화합물 반도체라는 것은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2종, 3종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갈륨 아르세나이드, 실리콘 카브라이드, 실리콘 저메니움과 같은 그런 그 2종의 물질 또 3종의 물질은 갈륨 아르세나이드 파스포러스, 아르세닉 파스포러스, 인디움 갈륨 아르세나이드, 인디움 갈륨 파스포러스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소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4종 화합물 반도체도 있어요. 인디움, 갈륨, 아르세닉, 파스포러스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2종 반도체는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실리콘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러나 엄청나게 비쌉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누설료 전류에 강해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에 실리콘 카바이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실리콘 저메니움은 고주파도 동작 노이즈가 낮아서 바로 RF나 고주파 통신용 칩, 위성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나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하는 CPU를 만들 때는 실리콘 반도체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저장과 연산을 위한 반도체는 실리콘 세미컨덕터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빛을 내는 반도체는 컴파운드 세미컨덕터다. 거꾸로 얘기하면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즉 실리콘 반도체가 아니고 2종, 3종, 4종의 반도체들은 빛을 내는 반도체다. 어떤 것들이 있죠? 레이저도 그렇고요, 또 LED가 그렇고요, 또 OLED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계열입니다. 그러나 OLED는 제가 아직 반도체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자, 어쨌든 그런 형태의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실리콘이다. 자, 그럼 실리콘이라고 하는 애들의 또는 이 구조는 어떻게 될까? 재료에 대한 구조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라는 것은 구조가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 아주 배열이 일정하게 돼 있는 그런 크리스탈 스트럭처고요. 또 이 폴리크리스탈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르퍼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아모르퍼스 돼 있죠. 막 이렇게 막 아모르퍼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모르퍼스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구조가 크리스탈 실리콘이 있고, 그다음에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이 있고, 아모르퍼스 실리콘이 있어요. 주로 아모르퍼스 실리콘은 LCD에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크리스탈 실리콘은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고, 그다음 웨이퍼 재료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 많고, 그다음에 태양 전지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는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도 태양 전지에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이트를 만들었을 때 실리콘으로 게이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폴리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자 배열이 서로 다르다. 원자 배열이 다르면 또 뭐가 다를까요? 오케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싱글 크리스탈리시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할 때 마치 고속도로 같아요. 슝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아모르포스 실리콘에서는 고속도로가 아니죠. 이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속도가 느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반도체를 만들고 싶으면 아모르포스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반도체 재료적인 특성이다. 폴리크리스탈 스트럭처는 어떨까요? 여기에 쑥 가다가 만나면 또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쭉 원하는 대로 그래도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뭐 로컬 그냥 그 뭐 이면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실리콘 반도체의 장점은 뭘까요? 우리 가성비가 좋아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 열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바로 많이 소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에너지가 바로 저항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반도체, 광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4조 원소는 카본과 실리콘과 저메니움이 여기 있다. 그 중에 우리가 14번에 14번에 4조 원소인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실리콘을 주로 공부하고 있다. 자, 이런 반도체 재료가 있었다면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반도체 개발을 보면 1947년에 저메니움 포인트 컨택 타입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어요. 샤클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게 저메니움으로 만든 포인트 컨택 트랜지스터예요. 요 포인트 컨택 트랜지스터라는 것의 의미는 신기하다. 이 재료는 희한하게도 전기가 통하지 않다가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일정 전압 이상을 주니까 전류가 흐르네. 과연 이 물질은 무엇일까? 이게 컨덕터도 아니고 인슐레이터도 아닌데 전기를 통하니까 컨덕터도 아닌 인슐레이터인데 이거를 세미컨덕터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세미컨덕터가 이거 고래가 한도 따위가 됐어요. 그죠? 네, 반만 도체라는 거예요. 한도 따위가 반도체가 됐고요. 한국으로 이게 그대로 번역돼서 오면서 반도체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도체는 반만도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반만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퍼스트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바로 vacuum tube라고 하는 진공관을 사용해서 전자제품을 만들었었다. 1951년도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BJT라고 해서 전류 증폭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고 물론 정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JFET라는 것도 만들어서 전류를 증폭하는 그런 그 요소 증폭기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1952년도에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가지고 플래너 트랜지스터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곳에서 1954년도에 매니팩처링을 시작을 했고 1958년도에 플래너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옥사이드 디퓨전을 사용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결국 플래너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플래너 IC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소자를 여러 개 넣어서 IC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 IC를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직접 회로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코어가 10개 달린 제온 프로세서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서고요. 1960년대부터 미국의 얘기입니다만 프로세스 테크놀로지가 개발되면서 서로 공정 기술을 막 만들면서 서로 반도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반도체를 만드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많아져서 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자동화가 됐습니다. 자동화를 하다 보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적게 걸리고 생산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볼륨 프로덕션, 즉 대량 생산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286 컴퓨터를 쓰게 된 그런 그런 때입니다. 1990년대부터 286 컴퓨터라는 걸 써서 지금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
집적화를 더 많이 해서 더 빠른 반도체 그리고 더 많이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니에처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스크랩되는 웨이퍼를 줄일까, 비용을 절감할까를 통해서 2010년도에는 어드밴스드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는 것,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2020년대에는 어떤 그 기술들이 적용이 될까요? 어드밴스드 이퀴먼트 컨트롤, 즉 선행 장비를 좀 지능화하고요. AI와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그런 그 생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따져보면 지금까지 반도체의 역사는 불과 한 5, 6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됐었죠. 반도체의 역사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실제 반도체는 모든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사회를 변하게 했고 그다음에 생각을 변하게 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변하게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는 반도체 공정 진단 연구소라고 합니다. SPDRC라고 하는 Semiconductor Process Diagnosis Research Center라고 하는 Semiconductor Process Diagnosis Research Center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죠. 하여튼 반도체 공정 진단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We diagnose equipment, 장비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장비가 이상하면 공정은 잘못되고요. 공정이 잘못되면 칩이 잘못됩니다. 칩이 잘못되면 우리가 판매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걸로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진단합니다. 근데 그 장비는 어떤 장비냐면 That makes the chip, 칩을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 장비는 아니고 반도체에 사용되는 그런 공정 장비를 진단하는데요. 그 칩은 어떤 칩이냐면 우리 세상을 바꾼 그런 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싶은 분야고요. 2020년대에 딱 걸맞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역사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만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반도체 역사 중에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칩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느냐, 그리고 그게 바로 제품 성능과 제품 가치를 좌우하는, 즉 집적화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1958년도에 플래너 테크놀로지를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고, 바로 1959년도에 첫 번째의 어떤 그 세계 최초의 반도체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MOSFET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분이죠. 물론 강대원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1960년대에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발하신 것이 처음에 잘 사용이 잘 되지 않다가 1970년대에 인텔에서 제품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지금의 반도체 기술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실은 반도체 발전하는데 한국의 역할도 좀 없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후에 집적화,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서 소형 집적회로, 즉 IC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을 구현하고 한 개의 칩에 얼마나 많은 소자를 집적해서 성능을 올리는 것이 바로 제품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었고, 과거에 스몰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미디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베리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이 됐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울트라 라지 캡숑 짱 스케일 인테그레이션, 제가 농담 삼아 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잘하잖아요. 한국분이 반도체 처음으로 MOSFET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로 울트라 라지 캡숑 짱 얼마나 괜찮아요. 이렇게 울트라 라지 캡숑 짱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의 시대가 될 겁니다. 자, 메모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1968년도에 모스 메모리 회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70년대에 모스 기반의 MOSFET 기반이죠. 즉 CCD, Charge Coupled Device가 만들어졌고, 1970년대에 1KB D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양산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1983년도에 64K D램을 처음에 이제 개발에 성공해서 실은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성공이 됐죠. 실제는 1986년도에 아시안 게임 하면서 이렇게 출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반도체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64K 디램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후로도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미세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발전됐던 인텔의 사례를 보면 8080, 8086, 이게 인텔의 80이라는 것이 인텔의 CPU 계열입니다. 8080, 8086, 8086, 80286, 386, 486 펜티엄 이렇게 오면서 지금 제온 프로세서까지 오면서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반도체 만들 때는 장비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반도체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집적화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고, 성능도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자, 뭐 제가 어렴풋이 이렇게 그냥 뭐 말씀을 드리면 꼭 맞는 말씀은 아니지만, 반도체 역사 속에서 삼성전자는 바로 이때 1980년대에 처음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현재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지키는데 우리 반도체인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4차 산업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반도체는 고성능이 부족해서 초고성능이 필요하고, 저전력이 부족해서 초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83년에 메모리 개발 착수해서 86년도에 메모리를 개발했고요. 이거 개발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무박으로 2일간 64km 행군을 107명의 개발 인력들이 행군을 하기도 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64MB, 즉 킬로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 몇 배대가 된 거예요? 1000배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서 또 1000배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즉 64GB의 낸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긴 디램이었고 낸드였지만 2017년도에는 1TB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즉 SSD를 만들어서 반도체 집적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 크기가 커지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고, 이 저장하는 용도의 저장 공간이 넓어지려면 저장 공간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장을 많이 하려면 저장 공간이 넓어져야 되면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그런데 크기를 크게 하지 않고도 저장 공간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것이고, 고집적화를 위해서 미세 패턴인 공정이 경쟁력이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고, 신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제조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12인치 웨이퍼, 300mm 웨이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그냥 재미삼아 홍해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웨이퍼 사이즈는 피자 사이즈와 같이 커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있고 황해 법칙이 있다면 홍해 법칙도 있습니다. 그 홍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웨이퍼 사이즈는 피자 사이즈와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크게 웨이퍼를 늘려가고 싶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300mm 웨이퍼까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걸로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300mm 웨이퍼. 자, 시스템 반도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산이나 논리와 같은 정보 처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공간보다는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느리게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미세화가 필요해요. 미세화가 되면 더 전화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잔머리를 잘 쓰려면, 그리고 머리를 잘 쓰려면 저장 공간이 큰 것이 아니라 설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로 설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반도체 소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자공학과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좀 대학원 진학을 해서 설계 분야에서도 지원을 좀 해보고 공부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큰 사람으로 더 성공할 수 있을 건데, 물론 어렵습니다. 분야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설계가 어려워서, 회로 설계가 어려워서 공정을 전공하게 됐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정이 절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를 연구하고 있고, 지금 공정 진단을 연구하고 있지만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하면 피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설명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핵심 장비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성능 개선을 위한 경쟁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뭐 반도체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고요. 자, 64K DRAM 만들었던 반도체고, 실제 그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나라의 국가 등록 문화재입니다. 64K DRAM이. 메가 디램이 있고요. 그때 국가 중요 과학기술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 디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19년도까지의 자료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략 한국의 두 회사를 합하면 한 80% 조금 되지 않는 정도의 메모리 물량, 75% 정도 되는 그런 물량들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물량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런 물량들을 일부 가지고 있다. 자, 1994년부터 1919년대까지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개발 제품 개발했던 그런 그 로드맵이었습니다. 로드맵이라기보다는 개발 히스토리입니다. 실제 계속 끊임없이 매년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 발씩 계속 더 나아가야 되고, 그런 앞으로 한 발씩 더 나가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래 반도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그래도 개념은 좀 갖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냥 재미삼아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우면 2000년대 초반에 15개의 디램 회사가 지금 현재 3개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왜 다 없어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지금 현재 3개밖에 없고, 이 3개 중에 2개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시기별 메모리 시장의 추이를 보면 이 1990년대부터 이런 컴퓨터가 나오고 모바일 기기 나오고 서버 나오면서 그 메모리 유세지가 굉장히 점점 증가했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 기기가 나오면서 또 메모리 유세지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이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메모리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지가 될 것이냐, 더 증가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숙제이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이 리딩하는 그런 기술들이 더 개발되면 반도체 수요는 더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왜 어려울까요? 그럼 갈수록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갈수록 왜 어려워질까? 자, 끊임없는 미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용량을 넣으려니 더 작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작게 만들면 용량이 작아져요. 근데 용량을 유지하고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먼저 볼게요. 더 점점점 소자가 작아져요. 소자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요. 더 미세 공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미세 공정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지만 이 높이도 굉장히 증가를 해서 셀 커패시터의 저장 공간의 이 종횡비가 50대 1이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버즈 칼리파 빌딩 두바이에 있는 그 빌딩의 에스펙 레이쇼 종횡비가 6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반도체에서는 최소 25대 1 또는 50대 1, 앞으로는 그 50대 1 이상까지도 공정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좁고 깊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워요. 자, 셀 커패시터뿐만 아니라 페리퍼럴 서킷이라고 해서 이 주변 회로입니다. 이게 셀 커패시터고, 이게 페리퍼럴 서킷인데, 이 어떤 셀을 선택해야 되느냐, 동작을 전압을 줄까 말까를 선택하는 주변의 동작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칩 안에 들어 있고요. 이 칩도 마찬가지, 이 칩에 들어 있는 주변 회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미세화에 따라서 공정 기술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셀 커패시터 식각 기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더
좁고 깊은 것을 이론적으로는 쉽게 애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애치하면 얘네들이 막 구부러져요. 자, 나중에 애치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좁고 깊어서 기존에 있는 PVD나 CVD 기술로는 공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토믹 레이어 데포지션 기술, ALD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공정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런 소재와 장비 기술이 필요하게 됐다. 더 작은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EUV 노광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 EUV 노광 장비가 뭐 가격도 비싸고요. 실제 유지 보수도 어렵고 생산량도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공정들이 일부 크리티컬 공정들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다. 자, 낸드의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용량 증대를 위해서 3D 낸드로 바뀌었어요. 즉 2D 낸드에서 3D 낸드를 바뀌고 단수가 계속 높아집니다. 64, 96, 120단, 176단 연구 개발하고 있고 지금 200단이 가능한 장비를 설계하고 만들고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200단이 가게 되면 칩의 용량은 늘어나지만 공정기술에서 이 방막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또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웨이퍼가 휘는 기술, 휘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다 없애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기술로 가고 싶으냐면, 가능하다면 기존에 했던 그런 메모리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의 메모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뉴 메모리입니다. 기존의 D램 기술 미세화가 너무 어렵고요. 기존의 플래시 기술도 그 적층 기술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지금 하는 메모리 말고 새로운 메모리,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미래 반도체 메모리는 D램과 낸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뉴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D램처럼 빠르고요, 낸드같이 고용량, 저비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버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서 소비 전력도 낮고 고장도 없으면 좋겠고, 휘발성을 가지고 있지만 휘발성이 없이도 만약에 D램이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낸드 같은 경우에도 비휘발성 메모리로 저비용 고용량이나 속도가 느린데, 그러면 낸드가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휘발성 메모리이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PC램, RE램, STT-MRAM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D램을 대신할 수 있는 STT-MRAM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낸드를 대신할 수 있는 RE램 또는 R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PC램 또는 P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hase Change 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sistive 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TT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면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 사용되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려니 기존의 구조에서 구현했던 기술을 이제는 재료에서 그런 기술을 구현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해요. 자성 재료, 페로일렉트릭이나 페로마그네틱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요. 캘코지나이트라고 해서 하나 이상의 16적 원소와 하나 이상의 양전성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 그래서 열이 가함에 따라서 이 상태가 변합니다. 물질의 상태가 크리스탈 구조로 바뀌었다가 아몰포스 구조로 바뀌었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실리콘 설명드리면서 고속도로와 같은 크리스탈 구조,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폴리크리스탈 구조, 아몰포스 구조, 뭐 이런 거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비정질이었을 때는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저항이 높아요. 그러다가 결정질이 되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저항이 낮아져요. 그래서 저항이 낮아지고 안 낮아지고를 전압을 가해서 열에 따라서 소재의 특성을 바꾸는 그런 메모리 기술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고 10년이 넘게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뭐 가능성은 봤습니다만 아직도 양산을 해서 만들 만큼의 충분한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기술들을 제조하고 양산하는 그런 제조 기술들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 디바이스들을 더 작게 만드는 기술들을 써야 되겠죠.
자, 커머셜라이즈는 P램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 뭐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STT-MRAM도 만약 많은 부분 성공하고 있습니다. R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낸드와 노어 플래시가 이렇게 뭐 어떤 덴시티 차원에서 높은데 속도가 느리다면 이 3D 스택 P램과 ReRAM을 사용하거나 P램을 사용하거나 또는 STT-MRAM을 사용했을 때 D램을 커버하고 플래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메모리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어디에서? 소자 개발팀에서. 어디에서? 공정 개발팀에서. 자,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거기에 새로운 재료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PC램이라는 것은 페이스 체인지라고 해서 이 상변화 물질이에요. 물질이 상변화가 바뀝니다. 즉 결정질의 상태에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결정질 상태에서 비정질 상태로 가역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가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즉 크리스탈 구조에서 아모르퍼스 구조로 결정질과 그다음에 비정질이 계속 바뀌는데 특별한 어떤 재료적인 결함 없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찾고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반도체 소자에 적용을 해서 반도체 소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고 생산성을 보고 이 반도체를 새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상변화 물질은 결정질, 비정질 상태가 가역적으로 변환이 돼야 되고요. 이 결정질과 비정질이 변할 때 발생하는 저항 차이를 0과 1로 변환시켜서 그때의 차이를 가지고 저장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저장을 하게끔 하거나 저장을 하지 않게끔 또는 신호가 가거나 신호가 안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6족에 해당되는 그런 원소죠. 그래서 아까 제가 6족에 해당하는 원소에서 셀레늄과 텔레늄 이런 것들을 가지고 GST라는 이상한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이 PC램의 동작 원리는 셋 리셋 기능인데요. 셋은 1이라는 것이고 리셋은 0이에요. 전류를 가해서 어떤 이 GST라고 하는 이 재료가 녹을 만큼이라고 돼 있지만 녹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녹아서 확 이렇게 녹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의 결정 구조가 아모르퍼스 상태로 될 수 있는지 또 비정질 상태로 될 수 있는지 저항이 높은 상태로 될 수 있는지 또는 저항이 낮은 상태로 될 수 있는지 라고 해서 기존의 D램이라고 얘기하는 1T, 1C라고 하는 원 트랜지스터에 원 커패시터가 있었던 그 셀을 1T, 1R 리지스터로 바꿔서 1T, 1R 커패시터 리지스터로 바꿔서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셋 리셋 동작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과연 반도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물질 특성들을 연구하고 있고 신소자를 개발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걸로 소자를 만들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ReRAM입니다. RRAM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항 변화를 이용한 저항 소자, 아까와도 비슷한데요. PC램과 STT램도 저항 차이를 이용한 거지만 이제 이외의 저항을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ReRA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부 전극과 상부 전극이 있고 이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에 전기를 가했을 때 요 금속 산화물의 재료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속에 있는 물질의 상 변화를 따라서 또는 물질의 저항 변화를 따라서 저항 동작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설명대로 이런 재료 특성을 개발해서 소자를 만들고 있다. 소자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로우 리지스턴스냐 하이 리지스턴스냐를 가지고 새로운 소자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바로 커패시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자의 집적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3차원 구조를 갔을 때 실제 훨씬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즉 D램을 3차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D D램도 적용할 수 있고 3D 낸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인텔에서도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CPU 위에 그 메모리를 얹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CPU 위에 얹는 메모리가 바로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3D 포인트 메모리라고 하는 이 RRAM을 하는 것은 이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는 실제 이렇게 RRAM을 가지고 만들어서 뭐 이렇게 동작하는 메모리를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STT-MRAM입니다. 스핀트로닉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스핀 트랜스퍼 토크를 사용해서 어떤 자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랜지스터와 하나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1T 1R의 소자를 만들고 싶은데 저항 소자에서 저항이 크면 오프고 저항이 낮으면 온이다.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그 물질의 이 뭐 회전 방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류를 주면 자기장이 생기죠. 그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면 전류가 상쇄되는 그런 역할들을 사용해서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긴 하셨을 겁니다. 자,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어쨌든 그런 전자기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데 저항이 크면 오프고요. 저항이 낮으면 온이라서 회로가 흐르는 동작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면 철, 코발트, 니켈, 그다음에 네오디움, 그다음에 철, 보론, 사마니움,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그런 물질들을 여러 층을 적층을 해서 이 자성 재료의 특성을 만들어내고 스핀트로닉스에서 가지고 있는 이 회전의 방향, 전류를 주었을 때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물질이냐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물질이냐 이 회전 특성이 자기장의 특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빈 라인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셀렉션 라인에 놓고 이걸 셀렉션해서 신호를 주어서 신호를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자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새로운 뉴메모리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뉴메모리들이 필요하게 되는 시절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일예로 보면 STT-MRAM, RRAM의 구조가 이거 STT-MRAM입니다. 이거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프리 레이어가 있고 터널 레이어가 있고 핀 레이어 있고 이런 금속 재료를 여러 층을 쌓아서 PVD 공정으로 여러 개를 쌓아서 이런 그 반도체 소자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반도체 뭐죠? 한 단어로 반도체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집소성대라고 해서 작은 것을 모아서 큰 것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반도체에 관심 있습니까? 네라고 되시면 안 돼요. 교수님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반도체 뭐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반도체 소자, 반도체 회로, 반도체 공정개발, 반도체 제조,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재료, 패키지, 어셈블리, 테스팅, 생산관리 너무나 많습니다. 분야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잘 이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